변방이 아닌 정치 중심에 서고 싶은 유쾌상계 통쾌 내 남자의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오늘도 소개부터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성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봉구가 낳은 스타 도나스 김재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준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남에 사는 현근택입니다. 네, 저는 이선영이고요. 오늘은 마중물 토크부터 가보겠습니다. 왕의 DNA.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제가 설명 조금만 하고 갈게요. 한 교육부 사무관 5급이라고 하는데 지위가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저는 자녀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자신의 초등학생 자녀 담임교사에게 우리 아이는 왕의 DNA를 가진 아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 해달라. 그래도 알아듣는다. 하지마, 안 돼. 그만. 이런 말 하지 말아달라. 이런 내용의 편지를 썼다고 해서 논란이 된 이 교육부 사무관 얘기인데요. 이 왕의 DNA 뭐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낸 이 교사는 또 원래 교사가 아니라 새로운 교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 전에 교사는 어떻게 됐냐? 이 학부모가 아동학대로 고소를 해서 직위 해제가 됐었다는 거예요. 이 논란 다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보수 참칭 DNA밖에 없는데 왕의 DNA까지 갖고 있는 아이 너무 부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교육부 5급 사무관 우리는 뭐 별로 뭐 그렇게 높아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학교의 장학사 같은 경우에 교육부에서 아니면 뭐 학교에서 나가는 장학사 같은 경우에는 6급, 7급 막 이런 분들도 나가요. 그러면 그 학교를 뭐 이렇게 감사하는 형식의 장학사가 6급, 7급 정도란 그러면 말이에요. 장학사보다 더 높은 직인 거예요? 그럼요. 그리고 이분이 그 학교 행정실장이었거든요. 교육부에서 파견된. 그렇다면은 그 학교의 여러 가지 일들을 뭐 감사도 하고 아니면 총괄하고 하기도 하고 교육부의 예산 같은 것도 좀 따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상당히 그 학교에서는 상당히 높은 지위로 대접받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얘기도 했대요. 내가 전 담임을 바꿨다. 이렇게도 얘기했다고 있겠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동학대로 고소해서 교체됐잖아요. 예. 새로운 담임한테 보낸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일선 학교에서는 교육부를 상대할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교육청만 상대하거든요. 각 지방 교육청을 상대하고 교육청이 이제 교육부로 하고 소통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일선 학교에 있는 뭐 교장 교감들도 교육부에서 뭐라고 했다 그러면 굉장히 이건 큰일인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죠. 얘기하면. 그런데 이제 왕의 DNA다 그러면 이건 이제 농담입니다. 농담. 우리 집안이 예를 들어서 뭐 전주희 씨 무슨 공파 몇 대 손이다. 뭐 이러면 이제 왕의 DNA 그런가? 이거 농담이에요. 네, 그런 거 알 수 있는데 그냥 뭐 절대 안 된다. 편들어 달라. 이거 어찌 보면 그냥 어디에서 보고 그냥 아마 이제 제시한 것 같은데 그거를 또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이메일로. 말로 한 것도 아니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당신 잘 내 말 안 들으면 당신도 금방 바꿀 수 있어. 뭐 이런 뉘앙스를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심해야 되는 대목은 참 이 교육 사무관이라는 분이 기본 소양도 없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그 왕자의 훈육이 얼마나 혹독했는지는 역사 공부를 조금만 해봐도 알아요. 얼마나 그럼요. 예, 왕자 교육 저희 어려서 배웠을 때 그렇게 피곤하다 그러거든요. 새벽에 일어나서 뭐 문안 인사하고 김재석 위원장은 혼나고. 어떻게 아세요? 왕자의 교육은. 저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요. 왕의 DNA가 있으니까. 저는 그런 DNA, 비만 DNA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왕자의 DNA는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의 기본 소양도 모르는 분이 이렇게 갑질을 했다라는 점, 이게 지금 우리 교육부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 게다가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일선 교사분들께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요. 예, 그게 전 제일 큰 문제인 것 같거든요. 일단 질러놓고 이거 아동학대다 이렇게 해놓고 아님 말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계속 교사들이 학부모들의 눈치를 봐야 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왕의 DNA 같은 소리 들어가면서 현장에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교육부 차원에서 교육청 차원에서 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이해 못하는 이유가 2016년에 나양욱 이사관이 민중을 개돼지다라고 얘기한 발언, 그게 교육부 아니겠습니까? 교육부 DNA는 뭐가 있느냐라고 이제 물어볼 수밖에 없고 왕의 DNA가 좋냐? 그럼 뭐 전주희 씨 뭐 동친회에서 굉장히 항의 들어올 수 있겠습니다만 조선왕조 역사 보면 숙부가 왕하려고 조카 죽이는 집안이었는데 그게 좋은 집안입니까? 저는 이제 그조차도 이해가 안 가고 도대체 이거는 참 삐뚤어진 그 공무원들의 권위의식이 남아있는 잔재가 아직도 이렇게 발현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고 어쨌든 교육부에서 이 부분은 좀 강경 조치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김재섭 위원장의 말에 조금 보태면 이게 사실은 아동학대 방지법이 이렇게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무조건 수사해야 되고 무조건 조사해야 되고 안 하면 안 한 사람 징계하고
또 하면 바로 징계하지 하고 그때는 사실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예. 왜냐면 이걸 은폐하고 막 이러니까 이거 학교에서 이런 일 있어? 바로 교사 해직해야지. 바로 또 수사해야지. 뭐 수사 안 해? 이거 그럼 바로 징계하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신고하면 징계하지 하고 무조건 조사하고 무조건 수사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어찌 보면 이제 반작용이 나오는 거거든요. 부작용이. 그래서 우리가 법을 만들 때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막 이제 처벌해야 된다, 막 징계해야 된다, 막 이러면 이제 쫙 만들잖아요. 그때는 아무도 물론 시민단체라든지 그 법조단체에서는 이거 너무 심하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크게 목소리를 못 내요. 분위기가 안 부르는 분위기니까. 근데 지금 교사들이 요구하는 1번이 이거잖아요. 아동학대방지법이 이거 개정해달라. 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법 만들 때 항상 좀 신중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아동학대 처벌법에서 이제 신고된 사람들이랑 즉시 분리 조치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대개는 이게 가정 내 폭력을 전제하고 입법을 했는데 이게 학교 안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좀 맞지 않는 상황이 좀 벌어진 것 같고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관련해서 교육부, 교육청, 학교에서 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구조라서 약간의 제도 개선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국회에서 논의 속도를 좀 낼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정서적 고통을 주면 안 된다. 아동복지법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정서적 고통이라는 게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뭐 코에 걸면 코고 뭐 이렇게 귀에 걸면 귀걸이 되는 그런 시기 때문에 이것도 좀 필요하고 보통 이렇게 아동 학대 관련된 신고가 들어가면 최소 6개월에서 많게는 1년 동안 조사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이거 저는 제도 개선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뭔가 이렇게 제도에 양쪽 권리의 밸런스가 이제는 좀 맞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 이게 무슨 제도예요. 이상한 학교 뭐 행정실장 한 명이 일탈행위 한 거지. 이거 가지고 참 우리가 또 아동복지법까지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과한 거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이런 공무원들이 많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런 분은 좀 일단 정신 상담을 좀 받아보시는 것이 어떠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저는 아이도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이요? 그러겠죠. 어머님, 아버님,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 정도의 이야기를 학교에 선생님한테 할 정도면 네. 이 아이는 가정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가 좀 걱정이 됐고 아무튼 이 교사는 직위 해제됐다가 뭐 무혐의 처분을 받고 다시 복직이 됐다고 하고요. 오히려 이 사무관이 논란이 불거지자 금요일에 직위 해제됐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마중물 토크 이렇게 마무리하고 광고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네, 지금 여러분은 8월 13일 일요일 정치인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첫 이야기 김은경 혁신이 활동 조기 종료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태풍 카눈으로 비상이 걸렸던 목요일에 김은경 혁신이가 세 번째 혁신안을 내놓고 조기 해산을 선언했습니다. 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마무리가 됐는데요. 총평부터 좀 들어볼게요. 그럴 줄 알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럴 줄 알았다. 네, 철이 없고 정치 언어랑 정치를 잘 모르는 분한테 민주당이 혁신위원장 자리를 맡긴 것 자체가 우리는 혁신할 의지랑 생각이 없어요라는 자기 고백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김재석 위원장은요? 저는 혁신이 내내 좀비 상태였다. 그러니까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는 그냥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않은 상태에서 연명만 하는 상태의 혁신이가 50일간 지속됐었다. 한마디로 망했다. 망했다. 저는 이제 그동안 여러 가지 그런 좀 다른 의견이 좀 있었는데, 물론 이제 혁신위원장 김은경 교수의 설화에 대해서는 뭐 일도 저는 말하자면 쉴드를 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는데요. 다만 이제 혁신위가 구조적으로 비대위랑 다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한계적이다가 하나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어쨌든 시작은 체포동의안 문제라든가 꼼수 탈당 문제라든가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마주하려고 해서 노력을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설화 논란이 커지니까 노인 폄하 발언 이런 논란 때문에 기간이 짧아지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많은 안보다는 그냥 좀 두리뭉실하게 마지막 안이 나오면서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라는 부분은 이제 동의를 하는데, 그게 좀 아쉬운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세 개잖아요. 도덕성 논란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그 다음에 공천 혁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세 번째 당의 체질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세 가지가 이제 크게 과제로 삼았던 것 같아요. 근데 도덕성 논란 관련해서 체포동의안이랑 꼼수 탈당이 관련해서 확실하게 당에서 받아준 것도 아니고, 공천 룰과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장기 당의 체질 개선 관련해서 이거잖아요. 결국은 당대표를 뽑을 때는 대의원의 권한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하겠다. 대신에 공천에 있어서는
원래 뭐 친명계에서 조금 민다고 알려진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출마 제한이 빠지는 약간 그런 딜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당내에서는 큰 잡음, 뭐 그것도 잡음 여전히 좀 있습니다만 논란이 적은 방식을 택했지만 그게 결과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봤을 때 민주당이 혁신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카드가 되게 모호해지면서 거기서 약간 결국은 좀 실패로밖에 평가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권력형 비리나 뭐 이런 것들로 시작해서 우리가 혁신위를 시작을 했는데 이게 지금 내놓은 1, 2, 3호 이 혁신안은 좀 국민적인 생각과는 동떨어진 안 같다라고 좀 정리를 하고 현 변호사님이 의견 들어볼게요. 뭐 성공했다고 하긴 쉽지 않아요. 뭐 그런 것 같고 사실 이제 우리 이제 장 소장이 맨날 얘기했죠. 이제 종쳤다, 이제 망했다 그래서 얘기했는데 이제 망했다. 끝났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초에 나온 거는 이제 돈 봉투하고 그다음에 코인 문제 때문에 나온 예. 거잖아요. 이제 코인 문제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제 공직자 윤리, 그러니까 이해충돌 방지법이라든지 아니면 공직자 윤리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반하면 공천에서 배제하겠다. 그런 부분을 정리한 것 같고 돈 봉투 사건은 저는 잘 짚었다고 봐요. 결국은 이제 저는 뭐 항상 대의원제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1인 60표거든요. 근데 당원이 거의 110만일 때 1인 60표인데 지금은 아마 200만 가까이 돼요. 그래서 1인 한 100표 되는데 그 대의원을 지역위원장이 임명하는 방식이에요.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이걸 직선제로 바꾸자는 건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두 가지를 건드는 건데 하나는 당권. 당권이 결국은 이제 공천권하고 연결되는데 이제 이거 이제 뭐 지금 바꿔야 되냐. 전당대회 앞두면 바꾸면 되지. 근데 전당대회 앞두면요. 이게 이미 다 만들었는데 왜 바꾸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현역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방식인데 그거 하지 말자는 반대는 당연히 이제 나올 걸로 보는 거고. 근데 뭐 저는 그게 핵심은 아니라고 봐요. 지금은 이제 모든 정치인들의 관심은 다 공천에 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뭐 여기 나왔을 때 얘기했지만 3선 초과 금지를 하든 뭐 페널티를 주든 그걸 해야 된다. 그거 안 하면 제가 보기에 혁신이 뭐 별 의미 없다라고 냉정하게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그게 빠졌어요. 그러니까요. 못한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데 그래 본다 그러면 혁신위가 일단 이제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개인적인 뭐 집안사니 뭐 노인 폄하 발언이 이러면서 동력을 많이 잃었고 가장 중요한 3선 초과 금지든 아니면 페널티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저도 뭐 좋은 평가 주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현 변호사님께서 잘 지적을 해줬다시피 첫 번째로는 당권과 관련된 문제를 이번 혁신안에 내놨고요. 하나는 공천권과 관련된 문제를 내놨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당권이든 공천권이든 국민들의 삶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리고 혁신위가 애초에 떴었던 배경이었던 도덕성 타락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결국 민주당 내 밥그릇 싸움 관련돼서 제도적인 개선을 하자라는 얘기밖에 안 나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혁신위가 처음에 떴던 취지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고 권리당원 그 투표 확대 저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 근태경이 작년부터 여기서 계속 주장하던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 현근택 변호사님 주장할 때는 뭐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혁신위가 그거 만지고 앉아 있냐고요. 그렇게 어렵게 뜬 혁신위가 애초에 그러면 현근택 변호사님이 혁신위원장을 앉혀서 바로 했었어도 늦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그거 뜨는 거 이상하고요. 더 웃긴 거는 뭐 현역 공천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것도 좀 어처구니가 없었던 게 그거는 이제 공관위에서 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 뭐 그전에 이제 선거준비위원회 선대위원회 이런 데서 할 일이지 저희 그 혁신위원회가 할 일은 아니었다고 보거든요. 결국에는 그 현역들 물갈이론을 혁신위에서 띄운 것은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그랬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당대표지만 당내 장악이 안 됐다라는 것. 그러니까 비명계가 너무 득세하고 있고 친문계가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고 있는데 다음 차기 총선에서 내가 내 사람을 꽂아놔야지만이 그 다음 대선에 뭔가 해볼 수 있다는 생각이 쓴 것 같아요. 근데 지금 169석이라고 압도적으로 다 바늘 꽂을 데 없이 그 현역들이 다 포진해 있는데 그 중에 누가 나가줘야 이재명 대표가 꽂을 사람도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당권도 그렇고 공천권도 그렇고 다 이재명 대표 유리하게 만들어놓는 그냥 밥그릇 싸움이었다. 밖에는 저는 해석되지 언론은 않습니다. 항상 저렇게 해석을 하죠. 그러니까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또 당대표 나가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 국민의힘은 대의원 가중치가 없어요. 1인 1표 된 지 오래됐어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저 강성 당원들이 휘둘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항상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대의원을 선출하면 모르겠지만 대의원을 현역 지역위원장이 임명하는 구조에서 1인 60표 가중치를 두는 거는 말이 안 된다. 근데 한 지역에 대의원이 40, 50명 돼요. 그러면 이분들이 한 60%라 그러면 40명이라면 2,400
당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임명한 사람을. 그러니까 돈 봉투 돌리는 거거든요. 오더 내려달라고. 국민의힘에 제가 보기에 그 오더가 없어진 거는 그 대의원 가중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거를 자꾸 뭐 개딸들 영향력 행사한다 그러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렇게 비판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조금 입장이 다른데 어쨌든 이번 그 혁신위 안을 보면 대의원은 선출제로 바꾸자. 그리고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선출할 때는 대의원의 특별한 가중치 권리는 없다. 이게 이제 핵심으로 돼 있는데 예. 저는 이제 민주당이 원래 이랬던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이제 예전에 그 직접 민주주의 하기 어려웠던 기술적인 문제도 있지만 당원 내에서의 호남 당원 편중이 너무 높아서 호남당이 되지 않기 위해서 대의원제로 영남권에 있는 민심도 좀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 맥락도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대의원은 선출직으로 하지만 전당대회에서 대의원의 권한은 어느 정도 여전히 좀 남겨두는 걸로 퍼센트는 조정하더라도 이게 맞다고 봤는데 아예 다 밀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민주당의 독특한 그 인적 구성을 좀 바꿀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유효적절한 대안인가 이런 고민이 좀 있고 그 다음에 동일 지역 3선 공천 금지 저는 그건 별로 좋다고는 안 봤지만 그래도 예를 들면 지금 감산폭을 넓혔단 말이에요. 하위 뭐 퍼센트에 대해서. 근데 저는 그냥 사실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국민들 앞에 좀 시원하려면 최소 현역 20% 컷오프 정도로 딱 그냥 치고 나갔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뭐 안동에 출마하든 불출마를 하든 그런 다음 총선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거취를 한번 좀 건드렸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그런 정도 하고 그다음에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는 억울하겠지만 당을 위해서 지금 거론된 19명, 20명에 대해서는 공천을 배제할 걸 권고하는 내용을 넣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런 정도를 넣으면 이게 논란이 적고 적어도 국민 눈높이에 맞춘 무엇인가가 던져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김재섭 위원장 얘기하신 대로 당내에서의 어떤 지분 싸움과 관련된 부분이 너무 우선순위가 높게 비중이 있다 보니까 무엇을 위한 혁신이었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픈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무엇을 위한 혁신위원회였느냐?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네. 가려운데 안 받은 긁어주는 긁어지 역할. 뭐. 안 그 받은 당시에 일이야. 보면은요 네. 출범할 때 보면 이재명 당대표 체제에 대해서 비명계나 아니면 언론에서 상당히 문제 제기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 그만두는 게 낫지 않냐, 그만둬라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는데 그거에 관심과 시선을 돌리기 위한 혁신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아무것도 하지 못한 무기력한 혁신이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하는 지점이 몇 개 포인트가 있어요. 돈봉투 사건 때문에 혁신이가 발족했거든요. 근데 김은경 위원장은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검찰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강성 팬덤이 문제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혁신을 통해서 바꿀까라고 했는데 강성 팬덤이 뭐가 문제예요? 라는 입장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민주당이 가장 문제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이미 결론을 내린 혁신이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김은경 혁신위원장에 대한 도덕적인 윤리적인 문제 그리고 본인이 얘기한 설화 그것 때문에 혁신이가 중반 이후부터는 권위를 상실했어요. 저런 혁신 같은 경우는 강력한 권위를 갖고 밀어붙여야 되는데 너나 잘해 이렇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혁신이가 아무런 것도 못하고 태풍이 부는 날, 자 국민 여러분 저희 민주당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혁신할게요 라고 자랑스럽게 해야 되는데 지금 나라는 다 지금 태풍 때문에 잼버리 때문에 관심이 글로 가 있는데 그날 혁신안을 발표한다? 이것은 제발 저희 우리 혁신안에 관심 좀 가져주지 마세요. 라는 자기 반증이에요. 조금 더 첨언하면 뭐 정 소장님 지적은 뼈아픈데요. 시기적으로도 좀 발표 시점도 좀 그렇죠. 예. 그다음에 본인이 이제 메신저 역할로서 뭐 워낙 뭐 집안일까지 막 나오는 걸 보면 이제 뭐 빨리 끝내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우리 당의 문제니까 그런데 저는 항상 얘기했어요. 방송에서 4가지 얘기했는데 대의원 뭐 1인 가중치 없애자. 1인 1표. 이거는 제가 보기에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국민의힘이 그런 지 오래됐으니까. 근데 제가 꼭 들어가기를 원했던 거 하나는 이제 중앙위 컷오프. 당대표나 최고위원 나온 사람이 중앙위에서 잘라버려요. 국민은 그 제도가 없어요. 그냥 50%든 당원 비율을 해서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 김재섭 최고나 뭐 이준석 대표나 이런 분들이 어찌 보면 이제 뭐 도전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건데 우리 당은 중앙위에서 잘라버려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어느 개파에 속해서 지지를 못 받으면 본선 자체 나가질 못해요.
고제도. 그다음에 지금 삼선 초과 금지는 저도 뭐 완전히 컷오프보다는 뭐 감산을 준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방식이 좋다고 보는데 그거 자체도 못 넣었어요. 그다음에 우리 당의 또 국민의힘하고 가장 큰 차이는 대선 후보 경선할 때 선거인단 모집을 해요, 지금도. 종이로. 이게 굉장히 이제 비효율적이고 시간과 돈을 많이 들이는 거예요. 국민의힘 그거 없거든요. 제가 그래서 항상 얘기해요. 우리 당이 이 제도 자체가 대의원 제도도 뭐 28년 전통이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잠실체육관에 들어가는 인원이 16,000명이에요. 그걸로 옛날부터 맞춰놓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좀 시대에 맞게 그럼요. 변화가 있어야 버스 한 대 되는데. 들어가는 일이 40명, 50명이거든요. 한 대로 딱 될 수 있는 지역이 지역구의 대의원이에요. 옛날부터 그렇게 해온 거예요. 그걸 마치 뭐 지역 할당이고 전통이다 얘기하는 건 제가 보기에 한참 안 맞다. 그럼 국민의힘은 그 전통과 역사가 없는 정당이에요?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현대화되어 있는 거예요. 디지털화돼 있고. 그냥 온라인으로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막 선거인단 모집하고 대의원들 다 버스에 태워가서 그 선거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역 할당 얘기하는 거는 그냥 하기 싫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영남 쪽에도 지금 이 대의원제 1인 1표 반대하는 분들 중에 영남 지역 분들이 없어요. 만약에 그 지역 분들이 만약에 우리 지역에 뭐 이거 소외되고 있으니까 했다 그러면 대구라든지 부산 분들이 반대하겠죠. 근데 반대 목소리 내는 분들은 대부분 수도권 분들이에요. 내가 대의원 임명해서 내가 권한을 가져야 되는데 이거 대의원 이제 없어져 버리면 나 권한 없어진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당내 기득권과 이거를 좀 당내 민주주의 실현하자는 거의 싸움인데 이거를 마치 개딸과 무슨 뭐 친명 비명 싸움으로 뭐라는 게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재명 당대표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누가 임명했습니까? 깔때기. 그럼 무조건 이재명. 뭐. 이 깔때기. 책임론에 대해서는 저희가 혁신이 이야기 네. 광고 듣고 와서 조금 더 해볼 수 있으니까요. 이어서 해보도록 하고 먼저 광고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6회, 상쾌, 통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 인사를 듣고 계십니다. 네, 1부에서 김은경 혁신위에 대한 네 분의 총평을 듣는 것으로 시작을 해봤는데요. 계속해서 혁신위 이야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지금 현 변호사님도 그렇고 김준우 변호사님도 그렇고 이 동일 지역구 3선 연임하는 거 요거 제한하자는 얘기가 빠진 거 아쉽다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대신 다선 의원들에 대한 용퇴 제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의견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신 거죠? 물론 요것만 이제 제시한 전현직 거는. 다선 의원을 이제 어찌 보면 이게 결국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대의원제 그러니까 1인 1표 하자는 건 핵심이 아니었고 3선 초과 금지를 넣을 거냐 말 거냐. 만약에 금지를 아니면은 페널티를 넣을 거냐 말 거냐. 이게 아마 이제 논란이 됐던 것 같아요. 핵심인데. 왜냐면 이게 당장 내년 총선이기 때문에 예. 총선에 이제 페널티를 줄 거냐 말 거냐인데 혁신위원회 못 넣고 그냥 뭐 전현직 다선 의원들 좀 용퇴 바랍니다 정도로 한 거잖아요. 구두로 한 거. 네. 근데 혁신위도 안 들어가는데 지금 뭐 다선 의원분들이 그럼 왜 내가 나야 되냐 하는데 이 논란의 핵심은 민주당의 결국 물갈이인데 그러니까 다선 의원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항상 이제 386 용퇴다라고 봐요. 민주당이 이거 못하면 저는 총선 승리 어렵다고 봅니다. 뭐 저 우리 뭐 항상 방송 전 나와서 얘기하지만 국민의힘은 80년대생들 이미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분들 지금 우리 김재태 위원장이나 지금 현에 뭐 친윤이나 이런 분들의 구도로 가고 있잖아요, 싸움이. 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또 모르지만. 근데 민주당은 아직도 보면 386들은 그냥 핵심적인 그룹 딱 만들고 있고 영입되거나 뭐 이런 분들은 그냥 주변에 그분들의 지지를 받는 그룹이거나 이래서 거기를 도전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가장 큰 기득권인데 민주당에. 근데 안 바뀌거든요. 그분들은 핵심을 장악하고 있어요. 저는 오히려 그래서 다선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이제 386이 이제 정치 그만둘 때가 됐다. 민주당 이거 못하면 제가 보기에 다음 총선이나 대선 희망 없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보는데. 근데 그거를 자꾸 뭐 다선도 해야 되고 뭐 그렇게 인위적으로 물갈이하면 안 되고 뭐 근데 구조도 안 바뀌어.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중앙위 컷오프 제의도 두고 대의원제 갖고 있어. 그럼 이 사람들이 계속 하거든요. 이것도 바꾸기 싫고 나도 나가기 싫고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제도로는 절대 바뀔 일이 없어요. 경선에도 그 사람 질 일이 절대로 없고 자기들이 임명한 뭐 모집한 당원들로 경선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럼 인위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만 당내에서도 좀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항상 얘기합니다. 우리 국민의힘
처럼 새로운 세대들이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꼭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도 70년대생, 80년대들이 당의 주류로 이렇게 나섰으면 좋겠는데. 좀 젊어져야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근데 이 지금 제도에서는 절대로 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인위적인 물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제 아까 얘기를 정확하게 하면 이제 삼선 동일지역구 삼선 출마 제한은 약간 저는 이제 유보적인 입장이다라는 유보적인 거고, 예. 입장이셨고. 근데 뭐 이제 페널티는 줄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이제 선수 많은 사람들이 아주 많지는 않아요. 제가 따져봤는데 민주당 기준으로 3선 22명, 4선 11명, 언제 또 조사를 해보셨어요? 5선이 대여섯 명 있어요. 그리고 6선 1명, 박병석 의장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국회의장 할 사람도 있어야 되고 부의장 할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다 자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긴 하니까 그러면 이제 그 뭐 위헌 논란은 뭐 있든 없든 간에 이거 법안으로 뭐 추구하고 옛날에도 이것도 법안 발의도 몇 개 됐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더라도 혁신위 차원에서 뭔가 그러면 그에 준하는 지금은 그냥 애둘러서 용태 이렇게만 얘기를 했잖아요. 제안이죠, 예. 제안. 그러면 조금 더 지르는 게 좋았을 것 같아요. 이인영 원내대표 충청북도로 가셔라. 충주. 예. 그 다음에 저기 우상호 의원 어차피 서대문 불출마 선언했으니까 강원도로 가셔라. 이렇게 해서 만약에 그 모범을 좀 보여달라라고 하는 모습을 좀 하거나 뒤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 그림을 좀 만들어냈으면 조금 혁신이가 뭔가를 했다라고 얘기를 좀 해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미국도 80대, 90대 상원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논란이 되게 많잖아요. 이렇게 뭐 약간 뭐 멍 때려가지고 과연 건강이 괜찮냐 뭐 이런 논란이 있으니까 뭐 나이로 뭐 다 자를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리고 선수의 경험도 무시 못할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다 자르자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좀 세대 교체 그 모멘텀을 만드는 어떤 액션이 필요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다선 의원 용태론, 동일 지역 3선 출마 금지 이런 것들은 되게 어려운 문제 같아요. 이게 어느 제도나 규정이 망고의 진리인 것은 없어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규정과 제도를 좀 바꾸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강제적으로 당신 좀 길을 비켜. 왜? 많이 해먹었잖아. 오랫동안 정치권 있었잖아. 그 나이도 많이 먹었잖아. 좀 비켜줘.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국회의장도 해야 되고 부의장도 해야 되고 정치적인 경륜이 발휘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계속적으로 초선 재선 의원으로 바꿔나가는 것이 옳은 것이냐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앞으로 민주당 공천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요. 다선 의원 출마자들이에요. 그리고 전직 의원들 다시 출마하려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어떻게 정리할까가 민주당 공천의 가장 큰 핵심적인 포인트 같아요. 이것 때문에 당내 분란이 상당히 많이 크게 일어날 수가 근데 있습니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니까 네. 박지원 전 원장이나 뭐 천정배 전 장관은 정말 서운해하시더라고요. 박지원 전 그렇죠. 장관 같은 그분들이 이제 경우에는 나오지 말라고 나만 준비하고 TV 세간 있는데 사람이 어딨냐고 그렇죠. 막 하시면서 전 원장님이죠. 굉장히 방송도 열심히 하시고 예. 또 하시는데 본인도 이제 어디 출마를 얘기하시면서 이분이 보니까 뭐 해남. 하루에 전화 200통씩 돌려가지고 맞아요. 6,000명한테 전화했다고 하실 정도 얼마나 의지가 강하겠습니까? 천정배 전 장관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이제 나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삼선 우리 저 구청장이나 이런 분들은 삼선 초과 제한이 있잖아요. 국회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위원 헌재까지 갔는데 합헌 결정 났거든요. 근데 삼선 초과 나오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삼선 한 지역구에서 했으면 다른 지역 가서 하시라.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는 누가 와도 삼선 정도 하면은 그분하고 경선에서 이길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근데 고인물은 약간 좀 정체되게 돼 있습니다. 저도 뭐 의원들 이렇게 만나보면 3번 정도 했으면 어느 정도 실력은 나왔다. 그동안에 본인이 했던 거를 예를 들어서 더 뭐 또 도지사를 하든 아니면 다른 도전을 하든 할 수 있는 정도 된다. 특히 수도권 의원들은. 근데 한 지역에서 4선, 5선 계속 하다 보면 제가 보기에 좀 본인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노력이라 그럴까요? 이렇게 좀 정체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근데 그러니까 뭐 저는 예를 들어 굳이 얘기하면 박지원 원장 같은 경우는 목포에서 쭉 하셨는데 이 옆에 해남으로 지역구 옮겼잖아요. 그래서 동일 지역구 3선 출마가 아니고요. 그다음에 천정배 장관도 원래 안산에서 예전에 하시다가 광주로 넘어왔는데 광주에서 이제 무소속으로 한번 국민의당으로 한번 됐으니까 세 번째예요. 광주 서구 이번에 출마한대. 그래서 이 동일 지역구 3선에 안 걸립니다. 일단.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저는 사실은 천정배, 박지원, 정동영 이런 분들이 어설픈 초선보다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공격력을 맞아요. 복구시키는 데 훨씬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예를 들어 뭐 기아 타이거즈의 최영우 선수가 뭐 나이 많다고 은퇴시키나요? 잘한단 말이에요. 잘하면 잘했죠, 그냥 이번 시즌.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약간 감산이나 약간의 페널티를 줄 수는 있겠지만 저는 필요한 부분도 분명히 있어가지고 이분들 무조건 뭐 내쳐라 이렇게 얘기할 거는 또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세 분 다 젊은 저는 정치인 저도- 생각도 들어볼게요. 저도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러니까 박지원 원장이랑 이제 뭐 천정배 전 장관 이렇게 두 분 말씀하셨는데 이 두 분이 다선이어서 문제일까요? 아니면 그분들이 박지원 천정배여서 문제일까요? 전 여기서부터 다시 되짚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지원 원장 뭐 앞서서 현근택 변호사님 말씀 잘 해주셨지만 뭐 민주당 내에서도 그렇게 반기는 분위기 아니에요. 그리고 천정배 전 장관 역시도 본인 21대 국회 때 국회의원 선거 때 출마하셨어요. 민생당 후보로 출마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갑자기 민주당의 적통을 자처하면서 내가 이렇게 민주당이 고생 많이 했는데 나 다선이라고 날려? 라고 하는 거 민주당에서도 못 받아들인다는 내용인 거죠. 당연히 그래서 저는 다선이 문제가 아니다. 그분들이 박지원, 천정배여서 문제인 거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 우리가 삼김 시대 이후에는 그 큰 정치인이 선수로 비례하지 않아요. 문재인 대통령 마찬가지고요, 윤석열 대통령 마찬가지고요.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야 뭐 5선 하셨지만은 대개 삼김 시대 이후에 큰 정치인들은 선수에 연연하지 않고 그냥 정치적으로 성장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전정배 의원이 뭐 물갈이를 자주 해서 큰 정치인이 안 나온다는 말은 사실은 뭐 본인을 위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개인적 욕심을 위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그 얘기 약간 동의하는 게 왜냐면 지금 이제 오해 소리가 있는 게 세 번 했다고 무조건 게 아니라 연속으로 세 번 했으면 연속으로. 그 다음에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지금 현역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는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말씀처럼 박지원 원장이 어찌 보면 방송이라든지 여기서 스피커 역할을 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당원이나 지지자들이 보면 아니 그렇게 의원들이 180명이나 되는데 어디 나가서 이렇게 뭐 좀 싸워주고 붙어주고 이런 사람이 너무 없다. 자기 정치만 하고 지역구 행사는 잘 찾아다니는데 방송이나 언론에서 좀 이렇게 맞서서 하는 사람이 너무 없지 않느냐. 그런데도 보면 이제 박지원 원장 역할을 하고 있는 건 맞는데 그럼 이제 천정배 장관은 그동안 뭐 하셨느냐. 좀 이제 그런 역할을 예를 들어서 지역구를 다지는 건 모르겠지만 이분도 사실은 어찌 보면 스피커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좀 아쉬움이 있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국민의힘도 대구 경북 초선들이 많아가지고 지역에서 대권 후보가 없다, 큰 정치인 없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최경환 전 뭐 기재부 장관 같은 예. 경우엔 내가 나가겠다 이제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여야가 호남 그다음에 대구 경북 똑같은 지금 입장인 것 같아요. 뭐 민주당 혁신위는 이렇게 좀 끝이 나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서도 혁신이 꾸려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좀 급 전환인 것 같기는 한데 이 얘기도 꼭 하고는 가고 싶어서 물어볼게요. 윤상현 의원이 수도권 위기론 관련해서 이야기하면서 지도부에 책임이 있다. 민주당은 암이 두루두루 퍼져 있는데 국민의힘은 큰 암덩어리가 두세 개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암덩어리가 뭐예요? 누구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윤상현 의원하고 방금 전에 연락을 해가지고 전화하셨어요? 아니 전화 안 받길래 문자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무슨 말이냐라고 했더니 지금 답을 보내왔어요.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뭐라세요? 이거 아이고, 단독이네요. 얘기하면 되지 왜. 오. 예를 들면 당이 이익 집단의 성격이 강하고 대통령실 관계도 완전히 종속된 것은 문제다. 당대표는 어쨌든 여야 간 정치 공간을 만들어가야 하는데 본인이 좀 먼저 싸움에 앞장서는 듯한 느낌이 있다. 여야 간 정치가 없는데 그 책임이 1차적으로 누구에게 올 건가를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되게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 같아요. 그러니까 집권 여당이 해야 될 역할,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감이 동물적으로 발달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대단히 내년 총선을 위해서는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본인 스스로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 활동도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이러한 좀 합리적인 생각들을 좀 당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암덩어리가 누구예요? 얘기했잖아요, 지금. 정확하게. 정확하게? 네. 제가 지칭하기는 어렵고 거기서 아이고. 애청자분들이 알겠습니다. 부울경 지역에 암이 있다는 거죠? 아니에요. 되게 원론적으로 얘기를 잘하셨다. 네. 그러니까 얘기 말씀 들어보면 두세 개라니까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당 대표를 지칭하는 건 비슷한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남은 한두 개가 문제인데 그럼 당연히 공천권을 누가 행사해야지? 당을 누가 얘기하지? 이거 얘기도 들어 있잖아요. 청와대에 배속돼, 용산에 예속돼 있는 것 같다.
그럼 일단 하나는 용산으로 특성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용산과 당대표는 이제 둘은 된 거고 둘 또는 셋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은 그렇죠. 한 누구를 분은 보시는 누굴까? 과방위원장님이에요? 그게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보기에도 보면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 총선 얘기를 하잖아요. 수도권에서 거의 전패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들이 뭐 심평 변호사나 이런 데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바뀌겠느냐.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약간 뭐 당대표라든지 아니면 지금 용산이라든지 그런 데를 좀 이렇게 지칭하면서 뭔가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느낌적으로. 근데 뭐 수도권 위기론에 대해서 윤상현 의원께서 굉장히 과격하게 표현하신 느낌이에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수도권에 계셔서 선거를 여러 번 치르셨잖아요. 심지어 저번에도 무소속으로 치렀기 그럼요.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지역구 관리라든지 선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뛰어난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 사실이지만 저 표현은 좀 과격했다고 봐요. 일단 이렇게 해서 민주당 혁신이 얘기는 좀 마무리 짓고요. 최근에 좀 민주당의 이슈가 많다 보니까 또 바쁘게 이 얘기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다음 주 검찰 출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백현동 관련해서 검찰에 출석하고 또 그 다음 주 화요일 22일에는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재판이 또 있거든요. 먼저 그러니까 다음 주 재판, 백현동 재판 출석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가 SNS에 딱 4글자 남겼어요. 국가폭력.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정당한 수사라기보다는 정치적 외압으로 느낀다라는 표현으로 해석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게 사실 백현동 얘기도 대선 때 나온 얘기예요. 대선 때 나온 얘기라서 계속 뭐 그 당시에도 뭐 종상량 4번 변경해줬다. 그 다음에 뭐 임대주택 비율을 줄여줬다. 이 얘기 저도 뭐 우리 선거 때 수없이 한 얘기인데 하필이면 지금 소환하느냐. 지금 왜냐면 이게 그전에도 계속 이제 쌍방울 얘기 나올 때도 뭐 같이 소환할 거다. 같이 할 거다. 이 얘기 많았거든요. 근데 그 얘기 쏙 들어가고 요거 갖고 한다는 얘기잖아요. 물론 뭐 법상 한 번에 소환해야 된다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지금 이게 벌써 4번째거든요. 지난번에 FC로 한 번 했고 예. 대장동 그다음에 저 성남 저 위례 이걸로 2번 했거든요. 근데 시기가 보면 항상 보면 뭔가 정부 여당이 좀 요즘 이제 잼버리 때문에 시끄럽잖아요. 예. 지지율 별로 안 좋고 이럴 때마다 해요. 검찰이 시기가 항상 보면. 그렇게 맞아떨어졌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거 어려운 수사 아니에요. 백현동 사건의 핵심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용도 변경을 왜 해줬는지, 그 다음에 뭐 임대주택 비율을 왜 줄여줬는지, 그게 뭐 배임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지금 굴러가는 구조가 똑같아요. 대장동도 그 지분의 50%는 뭐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나 뭐 측근들 것이다. 뭐 428억. 근데 결국 나중에 기소 안 됐잖아요. 이것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배임으로만 엮기에는 좀 쉽지 않아요. 배임이라는 거는 뭔가 이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도 지금 뭐 200억 중에 반은 뭐 2사람 거 아니냐. 그 2사람은 뭐 이재명 대표와 뭐 정진상 실장으로 들었다라는 얘기 나오는데 글쎄요. 이거 가지고 그렇게 뭐 이렇게 오래 걸 수사했나. 하필이면 또 이때 뭐 소환을 하나. 이런 의심을 안 가질 수 없어요. 현근택 변호사님 이제 하필이면 지지율이 어려울 때 소환하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지지율은 늘 어려웠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잡는다는 말 자체가 별로 그렇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아니 근데 정치적 외압을 이유로 이렇게 소환을 한 거면 그 다음 주에 예정된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도 또 관련해서 소환을 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 사실은 그 관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수사인 상황이고 쌍방울 사건도 저도 사실 이거 뭐 얘기 하도 많이 해가지고 지겨운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쪽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아니 쌍방울이나 KH그룹이 주가 뭐 전환 사채해가지고 조단이 벌었다고 하는데 800만 달러 해봐야 100억밖에 안 되거든요. 나눠서 또 버는 게 한 1,500 정도 된다 그러고 이미 언론 보도도 나왔고 뭐 그건 수사 안 하고 있어요. 공시의무 위반 이것만 수사하고 있고. 근데 계속 김성태 전 회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도 방북 신청까지 했어요. 북한 가려고 했고. 근데 이제 통일부에서 불허가 받았죠. 저 통일부 차관도 영입하고 뭐 현대아산 본부장도 영입하고. 근데 이걸 마치 이제 이재명 대표 방북 비용 이렇게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쌍방울 사건도 저는 뭐 사실은 원래는 그냥 다 묶어서 한 번에 조사해도 되는데 이건 또 남겨놓는 거죠. 다음에 또 위기 상황 오면 그때 가서 부르겠죠. 그래서 저는 그 쌍방울 관련 문제랑 그다음 이 백현동 관련 문제 만약 이제 이거의 기소가 아직 안 된 거잖아요. 2사건은. 근데 이제 어쨌든 수사 마무리를 올해 안에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더 끌면 진짜 이거는 너무하다라는 얘기가 좀 나올 것 같고
지금도 충분히 시간은 검찰한테 충분히 있을 만큼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자꾸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 그 배합을 통해서 어떤 다른 정치적인 고려를 한 거 아니냐는 비판이 자유롭게 어렵기 때문에 연내에는 이제 어쨌든 사실 연내까지 갈 것도 없고요. 이제 뭐 추석 전 민심 작용하려고 한번 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 전까지 다 마무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말고 또 무슨 뭐죠? 그 호텔인가? 그것까지 또 이제 그 다음에 또, 또 그걸 또 소환해가지고 또 쓰고 이러면 뭐 한 집권 전반기는 이재명 수사로 지지율을 이제 마지막 바닥에 넘어가는 걸 유지하겠다는 것밖에로 안 보일 거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할 거면 속도를 좀 제대로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거 너무 끌어도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화영 전 부지사 뭐 관련된 재판 이야기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의 또 관련성 이야기는 사실 더 해볼 수도 있는데 아직 재판이 막 그렇게 뭐 중요한 얘기들이 안 나오고 계속 파행을 빚고 있어요. 그래서 종합해서 저희가 그 이후에 또 얘기를 해보는 걸로 하고 저희 정치인사에서 작지만 뜨거운 보궐선거라고 해서 강서구청장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이게 정말 뜨거워지고 맞아요. 있어요. 이 8.15 광복절 사면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제 대체적으로 재계 인사가 포함된 와중에 여기에 이제 김태구 전 강서구청장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이 김태우 전 구청장을 후보로 낼 거냐 안 낼 거냐 이런 얘기가 오가고 있는데 분위기가 좀 어때요? 분위기는 내는 분위기로 가는 것 같아요. 당초에는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고 자기네들에게 규칙 사유가 있기 때문에 또 선거가 또 그렇게 유리할 것 같지가 않고 내보내서 만약 지게 되면은 김기현 당대표로서는 당대표로서 권위가 상당히 훼손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안 내려고 했는데 이제 와가지고 3개월 대법원 확정 판결 난 후에 3개월 만에 사면 대상자로 이제 대통령께 올리겠다는 얘기는 출마시키겠다라는 얘기 같고요. 지난주 수요일부터 김태우 전 구청장이 강서구에 있는 지인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나 사면되면 여기 구청장 보궐선거에 나 출마할 거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네, 좀 도와달라. 오. 내가 곧 연락을 다시 드리겠다라고 하면서 지인들에게 연락을 하고 있어요. 그럼 본인의 의지는 있는 거예요? 의지는 강한 것 같고 만약에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사람을 보궐선거에 10월 달에 내보낼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판단하지 않았으면 왜 이렇게 급작스럽게 사면 결정을 대상자로 했겠냐. 하겠냐고. 그러니까 내보내려는 움직임은 강하다라고 볼 수밖에 그러면 없죠. 사면은 결국에는 대통령실하고 이야기가 오가야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 배경에는 대통령실의 어떤 의견이 있었다고 보시나요? 그렇죠. 사면권이라는 게 대통령이 권하지 법무부 장관은 그냥 건의만 하는 거고 그러면 지금 장 소장님 말에 저는 100% 동의하는데 굳이 논란이 될 사람을 사면시킬 이유가 없어요. 출마시킬 게 아니면. 근데 그 지역의 강서 쪽에 어찌 보면 가장 지금 영향력이 있는 뭐 정치인이 김성태 의장, 지금 아마 전국위 의장님인가 그렇죠? 예, 이분인데 그분이 계속 사면돼야 된다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대통령실이나 이쪽하고 얘기가 된 게 아닌가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 뜻이 저 원영세 장관인가요? 권영세. 권영세 장관. 그분도 보면 또 네. 뭐 사면도 돼야 되고 출마도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 보면 뭐 용산의 뜻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김태우 전 구청장이 나와주면 좋죠. 근데 그 당으로 나올지 무소로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당으로 나오면 이게 책임 어찌 보면 소재가 있으니까 일단은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고 저는 오히려 뭐 그런 가능성이 더 높지 않아요. 무공천하고 무소속으로 한다. 예, 그럴 뭐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요. 그게 독이 될지 뭐 약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석 달 만에 사면해준다는. 근데 이게 또 처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 그래요? 또 사례가 김태호 있어요? 그 저 비서관 같은 경우도 그때 뭐 군사 기밀 누출로 유죄됐는데 몇 달 만에 그냥 작년에 사면 이렇게 했고 뭐 최윤수 국정원 2차장 그때 작년에 사면할 때도 그 뭐 대법원 확정 판결인가 뭐 난지 2주 만이었나? 아, 윤석열 정권 이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 윤석열 정권 전에 이렇게 몇 달 만에 된 거는 거의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윤석열 정권에서는 몇 번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저는 오히려 그래서 궁금해요. 벌써 이제 세 번째 사면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문민정부 이후에 따져보면 한 정부에서 최대 사면을 한 게 5번이에요. 근데 벌써 3장을 써. 그럼 남은 무슨 아니 역대 기록을 갱신하려고 하나? 매년 사면을 하려고 하나?
그래서 저는 이게 워낙 사면권이라는 게 이제 제왕적 권한이라고 해서 좀 자제돼야 된다는 게 중론인데 저는 뭐 또 집권 임기 동안 하실 수 있겠지만 이전 정부까지 해서 맥스가 5번이었다. 그래서 2번 남으셨다. 그 이상 넘으면 이제 제왕적 대통령의 자리에 우뚝 서실 수 있다. 그래서 용산이 이 점도 좀 무겁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는 충고를 드립니다. 김재섭 위원장.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김태우 전 구청장을 출마시키기 위해서 사면을 한다고 보진 않고 오히려 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후보를 내기 위한 명분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대개는 이제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귀책 사유가 있는 정당 같은 경우는 후보자를 안 내게 되어 있는데 사면을 하게 되면 적어도 저희가 보궐선거에 후보를 낼 명분은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거에 이어서 김태우 전 구청장까지 후보 공천을 한다 그러면 저는 그건 되게 어색한 일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선거라는 게 후보자를 낼 때 늘 어느 선거나 그렇지만 이게 중간중간에 어색하거나 부자연스러운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면 국민들이 그거 바로 하시거든요. 그거 바로 심판하시고 표에 드러납니다. 저는 그래서 예를 들면 보궐선거를 내기 위한 우리의 귀책 사유를 없애기 위한 사면이라 그러면 거기까지는 오케이지만 굳이 김태우 구청장을 또 내기 위해서 사면 복권까지 간다는 거는 아무래도 어색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김태우 전 구청장이 나오는 게 오히려 좀 당 입장에선 독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이 될지 득이 될지 모르겠지만 선거 자체에는 저는 그렇게 큰 도움은 아닐 거라고 봐요. 김재섭 위원장님 말씀이 되게 합리적이고 상식적인데 과연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판단할지 솔직히 조금 저는 다른 생각이 좀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게 왜 한마디만 더 하면 예. 이분이 사실은 지난번에 구청장 나올 때에도 1심 판결 받은 후였잖아요. 그때도 말이 많았거든요. 근데도 공천하고 나오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안 쓸 거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그럴 것 같아요. 어떤-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근데 당에서 공천 주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무소속하고 돌아오는 방식으로 할 가능성이 높고. 무공천하고 무공천 하면은 그게 사실상 공천 주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되죠.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뭐 작지만 뜨거운 선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야기까지 해봤고요. 광고 듣고 다시 올게요. 네, 변방이 아닌 정치 중심에 서고 싶은 내 남자의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일요일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11시 5분에 다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재섭 위원장, 그리고 김준호 변호사, 현근택 변호사, 저 이선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